How countries go broke? 어떻게 국가가 맛이 가는가의 제일 핵심이 미국 정부 부채 얘기예요. 결국은 자들은 주식 매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이 마진콜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유동성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정리해서 한다. 그랬으면 주식 하락하는 국면에서 채권 금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국면들이 자주 연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는 어떻게든 미국 금리를 지금 안정시켜야 될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 미국채를 흔들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더 푸시해서 압박을 하는 외부 압력이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조금 더 큰 규모의 중국을 필두로 한 압박이 있는 것 같다. 이 와중에 되게 재밌는 루머 또 하나 들은 게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할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관세 이거 무슨 뭐 보류 같은 거 없으라고 했다가 그 뭐 하루도 못 가고 그냥 그거 해버렸고 그 전에 무슨 또 빌 레크만 같은 친구가 막 이렇게 청기 뉴스를 하면서 이게 그 백악관에서 가짜 뉴스네 했는 게 결국 가짜 뉴스가 아니었고. 그 관세 유예요? 관세 유예 90일 네. 할 거야 했다가 네. 이건 뭐 가짜 뉴스에 뭔 가짜 뉴스야 그렇게 됐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주식 때문에 쫄았다가 아니고 네. 국채 시장에 쫄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에 예, 그 심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을 네네. 텐데 근데 자본시장의 제일 근본으로 우리 늘 얘기하는 게 금리고 그 금리가 가격이 돼서 작동하는 자산이 채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신뢰하고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죠. 주가를 예. 한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가격 변수 중에 하나인 그 무위험 수익률이 그 나라의 국채 수익률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국채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나머지 자산들에 대한 가치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예. 간혹 위기 국면 경기 침체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런 현상이 그 리만 망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이번 팬데믹 터졌을 때도 2020년 3월 달에 3월 3일 날 연준이 긴급 FOMC, 비상 FOMC를 그랬죠. 열어서 빅컷을 해주면서 예. 시장 금리를 끄잡아낼 때 그때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오면서 채권 시장에서 또 과도하게 단기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연준의 긴급적인 조치가 들어오니까 롱베팅들을 또 무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갈 때 우리가 왜 주시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신용장고잖아요. 신용 땡겨서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채권도 지금 그때 팬데믹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경기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 채권의 역할을 할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예.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좀 일으키는 경향들 예. 그게 요 근래 뉴스가 많이 됐죠. 뭐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합 금리와 현물 금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일종의 뭐 선물 거래, 선도 거래, 그다음에 레포 거래와 같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그 수합 금리와 실제 현물 금리 차이로 그러니까 현물 채권이 당장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리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수익을 고취하고 싶어서 수합 시장에서 리시브라고 합니다. 그 이자를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매수 리시브 자체가 수합은 실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시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실제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리시브거든요. 그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해서. 그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수학금리가 훨씬 많이 떨어지고 현물채권이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요번에 트리거가 된 게 뭐였습니까? 아까 소장님 정확하게 찝으셨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채 10년이 안전선으로 3.8%로 급락하고 있었는데 근데 글쎄. 이 영업일째 나스닥 미국 증시가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브레이크는 파월이 잡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이 예. 간담회 같은 연설회장에서 예. 우리 통화정책 지금 약간 주시장 흔들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펀더멘탈과 이 관세부가 있다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을 거다. 뭐 그때도 또 임시 FOMC 얘기 주가 급락하니까 얘기 나오지만 파월이 그걸 약간 진압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3.8까지 떨어지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4%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그때까지는 시장이 과도하게 레버리지 쓰면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월요일이 문제였습니다. 월요일에도 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안전선호 쪽에서 또 배팅이 들어서 미국 10년이 3.8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루머가 돌았잖아요. 무슨 루머? 트럼프가 관세 유예할 아, 거라고. 그거. 그래서 장중에 미국 증시는 2% 넘게 상승세로 돌아가고 마이너스 또 4% 5% 하락하다가 월요일날 장중에 플러스 2%로 반등하는 그 타이밍부터 채권 시장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금리가 떨어질 거에 그쪽 그러니까 가격 상승 쪽에 배팅하는 신용을 땡겨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국채 가격 오른다 쪽에 너무 과하게 배팅했다가 그렇죠. 그게 트럼프가 그 관세를 유예해 줄 수 있어? 하고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그때 다시 3.8까지 떨어진 미국 10년인가 4% 올라오면서 기스가 났다고 하죠. 기스가 났다. 네, 거기서 기스가 나면서 미국 내 채권 시장의 수급이 그 두 번의 페이크 때문에 꼬여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치고 들어오는 비질란테가 있었다. 비질란테가 자경단이라고 자경단이. 하죠. 일반적으로 자경단은 그 미국 내 투자자 유동성, 뭐 신용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유동성이 마를 때 노이즈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자경단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다. 미국 외부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그 표면적인 건 아까 미국 내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뭐 혹자들은 주식 매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이 마진콜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유동성 메꾸기 위해서 뭐. 채권을 정리해서 한다. 그랬으면 주식 하락하는 국면에서 채권 금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국면들이 자주 연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않았거든요. 아니었고. 그 부분도 일부 있겠죠. 일부 과도하게 주식과 채권을 같이 롱숏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메인은 뭐였냐면 과거에 아까 제가 팬데믹 때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그 수압 베이시스 프레이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권으로 급락을 하면서 초기 국면에는 그래서 페드가 금리 인하해주고 유동성 공급해줄 거라고 달러가 같이 약세를 가다가 그게 꼬이면서 금리 속등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달러가 같이 강세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약간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지만 페드가 결국은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그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은 전혀 다르죠. 지금도 유럽 시장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포인트 오늘만 지금 1.5% 이상 달러가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나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달러가 약세를 가고 있다. 이 부분이 과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 아까 비질란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경단.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달러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 표면적으로 그 수합 시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배팅을 했던 사람들의 어나인딩 매도도 있지만 그걸 더 촉발하는 오늘 전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블랑샤르라는 사람이 또 블랑샤르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중국이 지금 미국채를 팔 유인과 함께 실제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블랑샤르가?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MIT 교수로 있거든요, 블랑샤르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해요?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잖아요. 정책기관의 약간 글로벌 금융정책기관의 뭐 거의 준수장급이었던 양반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면에 그리고 지금 최근 이틀 동안 미국 금리가 요동을 치는 게 미국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에서 민감도가 훨씬 그렇더라고.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 주로 거래하는 메인 플레이어가 지금도 미국채를 1등, 2등으로 들고 있는 국가들이죠. 1등이 일본. 1조 한 1,000억 달러대. 네. 2등이 7천억 달러대의 중국. 예. 그 둘의 가장 큰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또 중국이 지금 트럼프 145% 관세 어저께 중국에 부과한 거 자기들은 125까지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맞불 작전하면서 지금 미국 내 채권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미국의 정부 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약간의 그 미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미국채 매도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연결이 돼 있는 해외 쪽 플로우들이나 네. 뭐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그 라인들을 총 동원해 보니까 여러 루머가 있긴 한데 중국의 매도설은 비교적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명확하냐?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털면서까지 매각한다. 그쪽 정보는 아직까지 조금 숨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명확하진 않은데 중국의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달러 표시 채권들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양념으로 들어오는 게 엔캐리 청산되면서 일본 그러니까 중국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오히려 미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 금융기관들 엔화가 지금 143엔대까지 절상이 되면서 엔캐리 때문에 청산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지금 최근 데이터까지 일본 재무성이 해외채 투자 데이터를 주간 데이터로 지난 4월 4일까지 이제 관세 해방의 날 다음 해까지 집계했던 데이터에서 그 짧은 그 주간에도 꽤 많은 매도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꽤 많은 매도가 나와서 얼마가 나왔느냐? 대략 170억 달러 정도의 매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근데 23년 이후 그 플로우 누적으로 잔고가 늘어난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그 늘어난 잔고는 지금 뭐 170억 달러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10배 이상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정도 늘어난 걸 요번에 매도는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매도가 심하게 나온 날이 최근 한 반년 내에 있더라고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트럼프 당선된 날이요. 트럼프 당선된 날? 그날 일본 금융기관들이 메인이겠죠. 예. 그 일본 금융기관들이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 불확실성에 매도했던 금액이 해방의 날 그 주간에 매도했던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온 바로는 일본 금융기관들도 지금 불안한 채권 시장에 일부 매도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고 미국에 대한 신뢰성 문제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엔화가 지금처럼 절상되는 구간에서 미국채를 사러 오히려 들어갔었습니다. 오히려 대려. 그리고 일본 재무성도 마찬가지죠. 엔화가 절상되는 부분은 일본 금융기관들한테 니케이 지수가 그동안 고가를 갈 때 엔화 약세가 제일 큰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미국한테 욕 안 먹고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제일 좋은 수단이 뭡니까? 미국채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트럼프가 또 채권 시장 두고 하나 그저께 미국채 10년 입찰이 있었던 날 전 너무 그 표현이 웃겨서 The bond market is now beautiful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분 워낙 뭐 beautiful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직관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번 주에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의심과 뭐 미국 금리가 급등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성 얘기를 하는데 그날 미국채 10년 이 응찰률이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은 평균이 한 2.5배, 2.6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2.7배 가까이 조금 응찰률도 그러니까 모으는 금액 대비 한 2.7배의 돈들이 더 들어왔고 그리고 그날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인다이렉트, 비간접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미국도 PD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 다이렉트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게 시장 조성용으로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그 비중은 20%가 채 안 되고요. 간접은 평균적으로 60%, 팬데믹 이후 60%대 비중 정도가 나왔는데 80% 찍었습니다. 그래. 그 바깥에서 미국 바깥에서 뭐 중앙은행이 됐건 뭐가 됐건 그쪽에서 사겠다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고 트럼프는 이제 또 시장 안도해주는 발언으로 채권 시장은 뷰티풀하다. 예, 이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어떻게든 미국 금리를 지금 안정시켜야 될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흔들린 건 아까 비질란테라고 했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 미국채를 흔들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더 푸시해서 압박을 하는 외부 압력이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조금 더 큰 규모의 중국을 필두로 한 압박이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래서 지금 미국채 시장에 지금 안전성을 가장 크게 해야 하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중에 되게 재밌는 루머 또 하나 들은 게 뭐 이번 주 미국채 매도하는 기관 중에 덴마크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되게 생뚱맞죠. 덴마크가 미국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백억 달러 안 돼요. 왜 또 그린란드 때문에 빈정상했나?
그런 루머까지 같이 도는 그런 거야. 루머까지. 그러니까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덴마크 니네 땅이라는 글쎄. 걸 입증해라. 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덴마크 제일 핵심 산업 예. 중에 중요한 산업이 뭐죠? 지금 저 화면에 저게 그거네. 아, 예, 예. 덴마크 오른쪽 10억 달러, 왼쪽에 중국은 숫자 단위가 다르네. 예, 아, 그 덴마크는 얼마 안 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어쨌거나 소심한 복수네. 그쪽에서도 또 덴마크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핵심 주요 산업 두 개가 있죠. 반도체랑 의료 제약. 아, 네, 덴마크 그래요. 제일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나요? 아, 그 회사가 또 덴마크 기업이죠. 어.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전에 방송 여기 나왔을 때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요번 테일 리스크가 가장 확대되는 국면에 제일 핵심으로 가는 게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부과를 무리하게 끌고 가면 네. 반미 관세 동맹이 과연 형성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퍼즐은 중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그렇게 많이 때리는 것 같지는 않대는데 4월 2일 해방의 날 까봤더니 이제 중국이 메인 타겟이 되면서 지금 이제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보편관세 10% 때리고 유예를 해줬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달러가 약세를 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유로랑 엔이 세죠. 그 유로가 엔보다 더 세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게 독일 금리랑 하루는 독일 금리가 강하고 하루는 영국 금리가 강하고 유럽계 금리 쪽으로 또 포지셔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화 쪽도 지금 외국인 플로우가 많이 들어오고 원화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입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달러채 매도의 반대급부로 좀 안정성 있는 나라 쪽에 다시 해치하기 위한 재배치 얘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저는 지금 이 종합적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를 유예하면서 한 발 물러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이번에 테일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중국이 중심이 돼서 유럽권 심지어는 멕시코 캐나다만 해도 또 미국채 보유량이 엄청나거든요. 네. 지난 2년간 미국의 우방 국가로서 굉장히 미국채를 견실하게 사준 또 국가들입니다. 그 두 국가가. 이렇게가 지금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이 형성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가셔야 되는 건 없지만 트럼프가 계속 밀고 갔으면 아마 지금은 중국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게 톤다운하면서 미국채의 안전성과 함께 달러는 원래 트럼프는 약세를 원한다. 이번에 새로 경제자문이 된 스티브 미란의 그 보고서가 하도 뭐 말하라고 협정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져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원한 달러 약세는 이런 방향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금리 안정과 함께 달러가 약세를 가야 되는데. 베센트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잡는 게 그거라고. 주 그쵸. 관심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고 제가 작년부터 여기 출연할 때마다 미국 재정 얘기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올해 지금 집필하고 있는 저서 제목이 How countries go broke. 어떻게 국가가 맛이 가는가의 제일 핵심이 미국 정부 부채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서 이 관세 부과에서 그리고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또 미국의 감세, 텍스컷을 해주는데 또 재원으로 쓰면서 미국을 좀 부양하게 하는데 쓰겠다. 부채 부담 덜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관세 걷는 것부터 마찰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지금 한 발을 뺐는데 네. 아직 완전히 빼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이 치킨 게임은 결국에는 지금 보편관세 10% 내외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호관세율이 저는 리즈너블하게 10% 내외 정도를 부과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트럼프는 반만 믿자. 지금 트럼프가 상호관세율 지금 그 실효관세율이죠. 실효관세율로 22% 이상을 지금 질러놨잖아요. 전 최종적인 합의는 그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으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에 미친 부담이 너무 과했다. 그 속내는 알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라 해가지고 로즈가든에서 이거 60개국 이거 들고 와가 우리 한국도 25% 들이맞고 할 때. 네. 그렇게 해서 뭐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뭐 자우지가 우회할 만한데도 다 그냥 틀어막고 해서 했지만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전화는 언제든지 해라. 네. 내 밤잠 안 자고 전화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쪽으로 해서 이거 보고 알아서들 기어라. 뭘 해줄 수 있는지. 그쵸. 한국의 현대차 정의선 회장처럼 일본의 마사요시 손처럼 네. 그렇게 해와라 이건데. 네. 이제 그 부분을 그분 스타일은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요거 지금 한번 우리 윤여삼 팀장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 아까 5시 무렵에 중국이 미국에다가 125% 때리겠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장이 주식이 좀 확 꺾였어요. 네. 확 꺾였는데 이게 다시 지금 원위치했어요. 네. 아래 꼬리 달고 일봉이. 미국의 주가지 선물은 오히려 지금 플러스예요. 네. 시장이 지금 뭘 생각하길래 이렇게 트럼프가 어젯밤에도 또 하나 흘렸었죠. 미국장이 어저께 나스닥이 장중에 7%까지 하락하다가 그 한마디. 중국도 협상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항상 남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협상을 원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 아름다운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요. 중국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치킨 게임에서 인내심 싸움은 미국 국민하고 중국 국민 인민하고 누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인내심은 뭐 이렇게 뭐 고생스러운 거 견디는 거는 중국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 지금 2018년에 했던 네. 무역 분쟁보다 지금이 훨씬 첨예하고 그 범위도 훨씬 퍼져 있고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아까 뭐 현대차도 가고 여러 기업들이 미국 쪽에 프렌들리하게 베트남도 바로 수상에 가서 뭐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유럽과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 뭐 캐나다의 그 그렇지만 카니 총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반미 관세 동맹 수장을 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단 있게 나오는 주요국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한다면 네. 그 중국이 이제 거기서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한 발 더 물러날 여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 10년 금리가 4.4대에 지금 등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톤다운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조금 이제 일문일답으로 짧게 한번 몇 가지 궁금한 거 정리만 합시다. 네. 자, 이게 지금 10년물이 3.8%대까지도 갔다가 지금 이게 순식간에 지금 4.4요 지금. 네. 어제는 4.5도 찍었고. 네. 그저께. 지금 우리 윤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얘가 지금 5 쪽으로 갈 것 같아요. 4 밑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4밑으로 다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간다. 그냥 펀더멘탈의 요인이 아니라고 모든 분석가들이 다 얘기를 펀더멘탈의 하고요. 요인이 아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단기 금리도 3.4까지 빠졌던 게 지금 3% 후반대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관세 부과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페드의 다수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올해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는 선도 금리에 3차례 심지어는 4번까지도 가능하다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2분기 말쯤 가서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담만 덜고 나면 미국 10년 금리는 바로 4% 초반까지 4%를 중심 라인으로 안정되는 방향으로 이번 2분기까지 복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효 관세율 10%대로 이 정도에서 우리는 뭐 우리의 처음 관세 조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전 그 정도까지 미국 10년 바로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요 최근 들어 이제 장이 흔들리면은 이제 또 유튜브에는 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네. 거의 뭐 100년 만에 대공황급 그런 어떤 혼돈 내지는 버블 붕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컨텐츠들도 올라오는데 네. 지금 그럼 윤 팀장님 보시기에 이게 말이요 소위 말하는 뭐 대공황이었던 닷컴 버블이었건 2008년 금융위 같은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은 이게 순전히 사람으로 인한 거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만 바꾸고 거기에 중국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어느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니폴라 미국 1급 체제에서 지금 이제 다극화로. 당 체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장기로 끌 이슈긴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금융 쪽에서의 취약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설화는 설화로 막을 수 있다. 설화는 네. 설화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정도의 밀당이 생긴다고 하면 아직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채권 시장과 달러 가치가 좀 연동돼서 움직이면서 좀 복잡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도 적당하게 균형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지금 금융시장 미국 경기가 올해 1% 중반대 성장으로 리세션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위축된 수준에서. 그래서 저는 절반의 충격만 들어오면 그로스 뭐 1% 이상 날아간다는 거의 절반, 물가도 1% 이상 올라간다는 거의 절반. 그 정도 수준에서 둔화되는 부분은 맞고 거기에는 하반기에는 연준의 시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버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를 지금 당장 포기하고 의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카드가 적당히 효과가 먹히면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2018년, 19년에도 그랬었죠. 하반기에나 가야 연준의 시간이 돌아온다. 지금은 연준은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거나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된다. 연준은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해도 그러니까. 예, 지금은 조금 더 불확실성들을 감안하고 움직이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